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Quand il me prend dans ses bras, il me parle tout bas, je vois la vie en rose. 새벽의 대저택, 그랜드 피아노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그녀가 왼손으로 건반을 누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프랑스 샹송이었어요. 청소부가 부를 리 없는 부잣집에 어울리지 않는 그 노래였습니다. 그 순간 서재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인이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지요. 수진아, 수진아. 70대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청소부를 보고 죽은 딸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새벽으로 말이에요. 새벽 4시, 도원그룹 회장 대저택의 정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문이 아니었어요. 뒷문이었지요. 청소부는 정문을 쓸 수 없었으니까요. 이선영은 낡은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48세의 수수한 여자였어요. 낡은 청소복을 입고 은색 나비 머리핀 하나를 머리에 꽂고 있었지요. 10년도 더 된 머리핀이었지만 선영은 이것만은 절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후, 작은 한숨을 내쉬며 청소도구함을 열었어요. 이 집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정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지요. 청소부는 하인보다도 낮았으니까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값비싼 샹들리에 그리고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 선영은 늘 그랬듯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걸레를 잡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일했지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조심하면서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 청소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응접실이었어요. 응접실에도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거실의 것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였지요. 선영은 피아노 주변을 닦기 시작했어요. 먼지 하나 남기지 않으려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어 건반도 하나하나 닦았지요.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 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했어요. 건반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 묘한 감정은 뭘까요? 마치 자신이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은, 오래전에 만져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영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5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지요. 선영의 손가락이 천천히 건반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도,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 솔, 선영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왼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낮은 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반주를 만들어냈지요. 그리고 오른손도 움직였습니다. 멜로디였어요. 라 비앙 로즈. 선영은 자신도 놀라 손을 멈추려 했지만 멈춰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손끝은 30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영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왼손으로 풍성한 반주를, 오른손으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샹송을 부르기 시작했지요. 프랑스어였어요. 왜 이 노래를 아는지
왜 프랑스어로 부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눈을 감고 샹송을 불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지요. 긴장할 때면 늘 하던 버릇대로 오른손 검지로 건반을 톡톡 두드리며 리듬을 탔습니다. 그때였어요. 끽.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 손을 멈췄어요.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재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73세의 백발 노인.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지요. 선영은 얼어붙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청소하다가 그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고당할 거예요. 분명히요. 감히 청소부 주제에 피아노를 쳤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영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회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왼손, 선영이 왼손으로 피아노를 쳤어요. 그 노래, 라 비앙 로즈, 딸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그 머리핀, 선영의 머리에 꽂힌 은색 나비 머리핀, 30년 전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어요. 회장의 입이 떨렸습니다. 수진. 그리고 다음 순간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진아. 73년 인생에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 남자였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선영인데. 수진아, 정말 내가 맞니? 살아있었구나. 회장은 일어서지도 못한 채 바닥에서 흐느꼈습니다. 선영은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회장이 자신을 보고 우는 걸까요? 왜 수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뛰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 왜인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2층 계단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처 윤혜경과 그녀의 딸 윤세린이었어요. 혜경은 잠이 오지 않아 아래층으로 내려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지요. 남편이 청소부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세린이 작게 속삭였어요. 조용히 해. 혜경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계단 난간에 몸을 숨긴 채 아래를 지켜봤지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 30년 전 실종된 딸의 이름이었어요. 남편이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 딸. 저 청소부가 저 노래를. 혜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라 비앙 로즈. 수진이 늘 부르던 노래였지요. 그리고 저 피아노. 왼손으로 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말했었죠. 수진이는 왼손잡이였다고. 그 머리핀까지. 혜경은 남편 서재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수진의 물건 상자 안에 똑같은 머리핀이 있었던 거리요. 설마 저 청소부가 수진이? 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자신을 회장이 거두어줬을 때 혜경은 맹세했었습니다. 절대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늘 불안했어요. 남편은 죽은 딸을 잊지 못했거든요. 딸의 방은 30년째 그대로였고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다 놓았고 가끔 혼자 그 방에서 울었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살아 돌아왔어요. 청소부로요. 엄마, 우리 어떻게?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린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 딸이 돌아오면 자신들은 끝이라는 것을요. 혜경은 천천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를 없애야 해. 차갑게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어요. 선영 씨,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처 윤혜경이었어요. 선영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부인님. 어젯밤에 뭐 했어요? 청소했습니다. 피아노는요? 선영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건 죄송합니다. 실수로 청소부 주제에 우리 피아노에 손을 댔어요? 혜경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다음부터 피아노는 건드리지도 마세요. 네. 혜경은 선영의 머리핀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 촌스러운 머리핀 좀 빼고 다녀요. 보기 흉하니까. 선영은 무의식적으로 머리핀을 만졌습니다. 이건 제가 빼라니까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청소구역이 바뀌었어요. 2층 전체를 맡으세요. 새벽 4시까지 끝내야 해요. 네. 2층은 방이 8개였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양이었지요. 못 끝내면 알죠?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혜경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어요. 2층 8개 방을 새벽 4시까지 끝내려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새벽 2시에 일어나 4시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선영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세린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요. 아, 선영 씨. 세린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철서? 일부러 커피를 선영의 청소복에 쏟았습니다. 아, 어머. 미안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이며 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니까 빨래도 잘하시겠네요. 이것도 빨아줘요. 세리는 자신이 입고 있던 명품 블라우스를 벗어 던졌습니다. 400만 원짜리 블라우스였지요. 손으로 빨아야 해요. 세탁기 쓰면 안 돼요. 알죠? 네. 선영은 젖은 청소복을 입은 채 고개만 숙였어요. 엿새째 되던 날, 선영이 뒷마당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인들과도 따로 먹어야 했거든요. 청소부는 가장 낮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때 세린이 나타났어요. 손에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는 쓰레기 옆에서 먹는 게 어울리죠? 퍽! 쓰레기 봉투를 선영 옆에 던졌습니다. 악취가 났어요. 뒤에서 하인들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저 도시락 뚜껑을 덮었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지요. 열흘째 되던 날, 선영이 거실을 닦고 있었습니다. 후처 혜경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부유한 부인들이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어머, 혜경 씨 집 정말 넓네요. 그러게요. 역시 재벌가는 달라요. 혜경은 만족스럽게 웃다가 선영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선영 씨. 네, 부인님. 여기 물 좀 닦아요. 엎질렀어요. 선영이 다가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물이 없는데요. 뭐라고요? 혜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제 말을 의심해요? 아닙니다. 청소부 주제의 말대꾸는
혜경은 일부러 자신의 물잔을 바닥에 쏟았어요. 자, 이제 있네요. 닦으세요.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선영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순종적이니까 쓸만하죠. 혜경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 없었어요. 일어서면 해고되니까요. 14일째 되던 날, 새벽 청소를 끝내고 나오는데 세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머리핀 아직도 하고 다니네요? 제가 빼라고 했잖아요. 세린이 갑자기 선영의 머리핀을 잡아당겼어요. 아, 이런 싸구려 핀을 왜 이렇게 집착해요? 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머리핀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요? 세린이 비웃었어요. 청소부가 감히 거부를? 이것만은 정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머리핀은 버릴 수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이걸 잃으면 자신의 전부를 잃는 것 같았거든요. 참 웃기네. 뭐 그렇게 소중해요? 세리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다음엔 그냥 뺏어버릴 거예요. 선영은 그날 밤 지하방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았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 더 아팠어요. 왜일까요? 왜 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요? 왜 회장은 수진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피아노를 칠 줄 알았을까요? 왜 이 머리핀은 버릴 수 없는 걸까요? 나는 대체 누구지? 선영은 머리핀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며요. 그 시간 회장실. 강도연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비서. 예, 회장님. 비서실장 정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선영. 신원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정비서는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이선영. 만 48세. 출생지. 미상입니다. 미상? 네. 30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기록이 있습니다.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 당시 교통사고로 심각한 두부외상을 입었고 완전 기억상실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한국인으로 추정되어 송환됐고 보호시설에서 성장했다고 하더군요. 정비서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름 이선영은 보호시설에서 임의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본인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며 나이는 48세입니다. 30년 전이면 18.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가 유학 간 나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비서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왼손잡이입니다. 청소할 때도 식사할 때도 모두 왼손을 쓴다고 합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딸 수진이도 왼손잡이였습니다. 긴장하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버릇도 있다고 하더군요. 수진이도 그랬어. 회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꺼냈지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자 은색 나비 머리핀이 나왔습니다. 한 쌍 중 하나. 나머지 하나는 수진이가 파리로 가져갔었지요. 현수야. 예, 회장님. 선영이가 하고 있던 머리핀. 이것과 똑같았어. 정비서도 두 개를 비교하며 놀랐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우연이 아니야.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도를 걸어 어느 방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해둔 방. 수진의 방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30년 전의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회장이 정성껏 보존해온 흔적이 역력했지요. 벽에는 악보가 걸려 있었습니다. 라 비앙 로즈 악보였어요. 수진이 직접 쓴 필기체로 가사가 적혀 있었지요. 회장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늘 왼손으로 쳤어.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어요. 라 비앙 로즈를 가장 좋아했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8번째 생일에 이 머리핀을 선물했어. 왼손잡이인 내가 왼쪽에 꽂기 편하게 만든 거라고 했지. 정비서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어요. 긴장하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 이렇게 회장이 검지로 피아노 뚜껑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떠났지.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2달 후 연락이 끊겼어. 사고가 났다는 소식만 들었고 시신도 못 찾았지. 회장님, 그런데 살아있었어. 내 딸이 살아있었어. 회장은 흐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부로 살았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정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 말씀하시겠습니까?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직은 안 돼. 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DNA 검사를 해야 해.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혜경이가 알면 안 돼. 선영이가 위험해질 거야.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후처가 수진을 질투한다는 것을요. 만약 선영이 진짜 수진이라는 게 밝혀지면 후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조용히 진행해.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정비서가 나가고 혼자 남은 회장은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8살 수진이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머리에 은색 나비 머리핀을 꽂고요.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구해줄게. 20일째 되던 날, 선영은 평소처럼 2층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처의 방도 청소해야 했지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대 정리, 바닥 청소, 화장대 정리. 선영은 왼손으로 걸레를 잡고 꼼꼼히 닦았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또 혼날 테니까요. 1시간쯤 지나 청소를 끝내고 나왔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저택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후처 혜경의 비명이 들렸어요. 선영은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다 멈췄습니다. 제 보석함이 없어졌어요. 하인들이 우르르 모였습니다. 회장도 서재에서 나왔지요. 보석함이 없어졌다고? 네. 분명 화장대에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혜경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이아 목걸이랑 반지. 몇억 원어치예요. 회장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요? 어제 저녁이요. 분명 있었어요. 오늘 방에 들어간 사람은? 하인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세린이 나섰어요. 청소부요. 이선영 씨가 오늘 아침 엄마 방 청소했어요.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습니다. 선영은 얼어붙었어요. 저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제 방에 들어갔어요. 혜경이 선영을 노려봤습니다. 청소부, 당신이 훔쳤죠? 아닙니다. 저는 정말. 그럼 가방 확인해 볼까요? 세린이 선영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안 돼요. 선영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린은 가방을 뒤집어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도시락통, 물병, 그리고 낡은 지갑. 다행히 보석함은 없었습니다. 없네요? 세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혜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 어딘가에 숨겼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부인님, 저는 정말 안 훔쳤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지. CCTV가 뭐가 중요해요? 증거가 명백한데. 혜경이 소리쳤습니다. 이 청소부 당장 해고하고 고소할 거예요. 여보, 저는 더 이상 못 참아요. 도둑을 집에 둘 순 없어요. 혜경은 선영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요. 짐 싸서. 부인님, 나가라니까요. 그날 저녁, 선영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저택 정문에 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아닌데. 선영은 뒤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삶이 또다시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가. 경비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선영은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청소복이 젖어들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선영은 결국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30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또다시 도둑으로 몰렸어요.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선영은 머리에 꽂힌 은색 나비 머리핀을 만졌어요. 유일하게 남은 것이었지요. 이것만은 잃으면 안 돼. 그 순간 저택 2층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후처 혜경과 딸 세린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저 여자 이제 끝이야. 혜경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보석함은 내일 다시 찾았다고 하면 돼. 하지만 청소부는 돌아오지 못해. 회장님이 알면? 모를 거야. 증거도 없잖아. 두 사람은 창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회장이 이미 모든 CCTV를 확인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냈다는 것을요. 선영은 비에 젖은 채 자신의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습기가 차고 창문도 작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이었지요. 젖은 청소복을 벗어걸고 낡은 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48세의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반쯤 휘어졌지요. 3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선영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기억나는 건 보호시설에서 깨어난 순간부터였습니다. 누가 자신인지,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가족은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이선영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시설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그 후로 30년. 설거지, 청소, 공장, 야간일.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하지만 늘 쫓겨났습니다. 실수하면 늙었다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요. 왜? 나는 항상 버려지는 걸까? 선영은 가방에서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은색 나비 머리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보호시설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같았지요. 이건 대체 뭘까? 선영은 머리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낡았지만 정교했어요. 나비의 날개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상했어요. 이 머리핀만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났고 왜인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누가 나한테 준 걸까? 선영은 머리핀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손, 큰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 예쁘지? 왼쪽에 꽂기 편하게 만들었어. 낮은 목소리. 아빠가 선물하는 거야. 아빠? 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 뭐가 보였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내게 아빠가 있었나? 선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희미한 느낌만 있을 뿐이었지요. 피아노 건반도 그랬어요. 왜 칠 줄 아는지 몰랐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샹송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프랑스어를 아는지, 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나는 대체 누구지? 선영은 머리핀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왼쪽에요. 늘 왼쪽에 꽂았어요. 오른쪽에 꽂으면 불편했거든요. 왜 왼쪽일까요? 왜 왼손잡이일까요? 왜 긴장하면 손가락으로 뭔가를 두드릴까요? 내가 잊어버린 게 뭘까? 선영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지요. 누군가 나를 찾고 있을까?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역시 나는 버려진 거야. 처음부터. 선영은 다시 침대에 누워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이게 내 전부니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선영은 몰랐어요.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자신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요. 이틀 후 도원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장, 후처 혜경, 딸 세린, 그리고 임원들과 하인들까지. 갑자기 왜 다들 부르신 거예요? 혜경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정비서를 바라봤어요. 정비서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지금부터 보석함 분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그게 무슨... 혜경이 말하려 했지만 화면이 켜지는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후처의 방 앞 복도였어요. 시간은 20일 전 새벽 5시. 화면에 세린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보석함을 들고 있었지요. 세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 세린은 복도를 두리번거리다가 보석함을 자기 방으로 가져갔어요. 이건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켰어요. 뭐라고? 혜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가 청소부를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수상하다고.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다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군요. 회장님, 저는... 혜경이 변명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비서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DNA.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 의뢰인 강도현 회장님, 피검사자 이선영 씨. 정비서가 봉투를 열었어요. 생물학적 친자관계 확률 99.9%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선영 씨는 30년 전 프랑스에서 실종된 내 딸 강수진입니다. 말도 안 돼요. 혜경이 소리쳤습니다. 저 청소부가 수진이라고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회장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머리핀, 수진이 18번째 생일에 내가 선물한 거죠. 한 쌍이었어요. 회장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선영이 머리에 꽂고 있는 머리핀이었어요. 똑같습니다.
30년 동안 선영 씨가 간직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왼손잡이죠. 수진이도 왼손잡이였어요. 피아노를 칠 줄 알고 프랑스 샹송을 부르죠.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라 비앙 로즈를요. 30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고 신원미상으로 한국에 송환됐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청소부로 살았죠. 아무도 모르게. 혜경은 뒤로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당신들은 내 딸을 괴롭혔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커피를 쏟고 쓰레기를 던지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죠. 그리고 도둑 누명까지 씌워 쫓아냈어요. 회장은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윤혜경, 윤세린.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세요. 회장님, 재산 상속권도 부인 자격도 모두 박탈합니다. 안 돼요. 제발. 혜경이 울며 매달렸지만 회장은 단호했어요. 경비, 두 사람을 내보내세요. 경비들이 혜경과 세린을 끌어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로 멀어졌어요. 회의실의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부를 무시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거든요. 회장은 정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아니, 수진이를 모셔와요. 알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이제 끝났습니다. 딸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1시간 후, 정비서가 지하방에서 선영을 모셔왔습니다. 선영은 낡은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대저택에 들어섰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지요. 왜 저를?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피아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선영 씨. 선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정말 알아요.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보석함은 세린이가 훔친 거예요. 당신에게 누명을 씌우려고요. 미안해요. 내 가족이 당신을 괴롭혔어요. 회장은 선영을 피아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번만 다시 쳐주시겠어요? 그 노래. 선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왼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라 비앙 로즈.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회장은 옆에서 함께 샹송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거든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노래 내가 가장 좋아하던 거야. 네, 수진아. 그 이름. 선영의 손이 건반에서 멈췄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머리핀을 꺼내 선영의 머리핀 옆에 놓았지요. 똑같았습니다. 한 쌍이었어요. 이건 내 18번째 생일에 아빠가 선물한 거야. 왼손잡이인 내가 왼쪽에 꽂기 편하게 만들었지.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선물한. 회장은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넌 30년 전 프랑스에서 사고를 당했어. 기억을 잃고 아빠는 널 찾지 못했지. 저는 수진아, 넌 내 딸이야.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한 서재, 큰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느낌. 수진아, 파리에서 꼭 피아니스트 되렴. 네, 아빠.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피아노 앞에 앉아 연습하던 모습. 왼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라 비앙 로즈를 부르던 자신. 아빠, 이 노래 제일 좋아요. 그래,
수진이 목소리가 제일 예뻐. 공항. 아빠 다녀올게요. 조심해, 우리 딸. 그리고 센 강변의 밤. 쏟아지는 눈. 교통사고. 어둠. 아빠. 선영은 피아노에서 손을 뗐습니다. 회장을 돌아봤어요. 아빠. 그래, 수진아. 아빠. 선영은 회장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아빠. 나 여기 있었어. 계속 여기 있었어. 알아. 이제 알아.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두 개의 머리핀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한 달 후, 저택 거실벽에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선영의 청소복이었어요. 이 옷으로 버텨낸 30년도. 내 딸의 삶이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 서서 미소 지었어요. 아빠,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저택에는 다시 피아노 소리가 흘렀습니다. 수진이 연주하는 라 비앙 로즈. 이번엔 청소부의 노래가 아니라 딸의 노래였어요. 회장은 피아노를 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되찾은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그리고 벽에 걸린 청소복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시간은 없다고. 견뎌낸 모든 순간이 우리를 만든다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겨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공감의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 담아 그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